나는 왜 컬리를 싫어하는가? 컬리에 대한 문제를 다룬 영상은 수년 전부터 여러 개 만들었었고, 컬리라는 회사가 싫어서라기보다는 마켓컬리 창업자의 경영 마인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겉포장 혹은 마케팅을 멋지게 한다거나 종이 장사로 쉬운 돈을 버는 것에 우선하여 투자를 받는 기업은 펀드멘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컬리나 야나두 같은 스타트업들은 펀드멘탈을 갖추기도 전에 마케팅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또 종이 장사 혹은 IPO에만 너무 집착을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펀드멘탈도 없는 회사가 졸속으로 상장을 해서 창업자랑 조력자들이 큰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한탕주의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생겨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컬리가 한국 스타트업의 대표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컬리 이야기를 자주 다뤘었고요. 컬리가 추구하는 이런 경영 스타일이 한국 스타트업의 문화로 굳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먼저 수익 구조 혹은 펀드멘탈을 만든 후에 상장을 쳐다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기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이라는 거죠. 펀드멘탈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이 있는 것이지, 기본 토대도 안 갖춰진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며, 돈도 못 버는 회사가 상장부터 하겠다라고 달려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는 본인들만 이익을 보고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한탕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지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창업자와 초기에 투자한 기관, 그리고 상장 주관사들만 이익을 보는 전략은 그들은 행복해지겠지만 누군가는 불행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야나두랑 컬리는 특히 회사를 겉포장하는데 공을 열심히 들였었고, 창업자 본인의 성공 신화를 알리는 부분에도 특히 집착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마케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창업자 본인의 욕심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본인들의 성공 신화를 알리는 내용의 수많은 강의와 인터뷰를 했었고요. 문제는 성공을 하기 전부터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 책을 예로 들면은 이제 트렌드 코리아의 김난도 교수님이랑 김스라 컬리 대표가 쓴 책인데, 이 책의 주제가 마켓 컬리의 성공 DNA라는 건데, 성공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성공 DNA가 있냐라는 거죠.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재미 삼아서 몇 개를 더 보면은 유튜브에 김스라 혹은 김민철, 야나두 대표의 이름 석자를 치면은 성공과 관련된 수많은 영상들이 나오는데, 제목을 보면 컬리 김스라 대표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김민철 야나두 대표의 100% 성공하는 법, 마케팅에서 100% 성공하는 법, 그리고 100% 운이 좋아지는 법 등등 너무나도 많은데, 날짜를 보시면 5년에서 7년 전 영상도 있다라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때도 성공을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단지 회사의 홍보 모델로 몸값이 높은 연예인을 썼다라고 해서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다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홍보비도 역시 투자받은 돈으로 쓴 겁니다. 이것도 기회비용이고요. 4년 전에 유퀴즈에 출연을 해서 유재석과 함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한 영상도 있는데, 성공파리 활동을 돈 버는 회사로 만든 후에 했더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컬리의 비상장 주식의 시세를 보면은 성공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주가 하락을 넘어서 처참한 수준이라는 거죠. 주가 부진의 근거는 바로 실적입니다. 핑크색이랑 남색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인데, 얼마나 못 버냐를 떠나서 돈을 벌어본 적이 단 한 번도, 단 1년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현실을 알고 나면은 방송과 책의 내용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정리하면은 돈을 못 버는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돈을 못 버는 대표들이 성공하는 법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스타 CEO가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게, 스타 CEO라는 타이틀 덕분에 상장을 시키거나 또 투자를 받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전후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야나두를 보면은 김민철 대표가 100% 성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방송과 현실은 역시 전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야나두는 자본 잠식 상태에서 카카오에 인수가 되었고, 이 시점은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던 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자본 잠식 상태의 야나두도 역시 카카오 방식으로 상장시키려 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방법이 지금은 힘들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는 카카오에 인수된 상태에서도 야나두는 자본 잠식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야나두 역시 이런 자본 잠식 상황에서
대표가 나와서 성공하는 법 등의 강의를 했던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야나두도 역시 몸값이 매우 높은 연예인이 메인 모델이었던 걸로 유명하고요. 한때 야나두 광고가 안 나오는 영화관이 없을 정도로 마케팅에 정말 많은 자본을 쏟아부었었습니다. 동영상 썸네일에 적혀 있는 100%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아는 것과는 별개로 야나두랑 컬리는 운이 정말 없었습니다. 야나두랑 컬리가 타이밍적으로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졸속 상장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다. 정말 운이 좋았던 마케팅의 황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100% 운이 좋았던 진정한 스타 CEO는 바로 백종원입니다. 백종원은 상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타이밍적으로 한 발 빨랐고 고로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보여진다. 더본코리아는 수익이 존재했기 때문에 훌륭한 마케팅과 스타 CEO의 힘으로 상장하는데 문제는 없었으나 더본코리아의 실상은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고 스타 CEO 백종원의 유명세랑은 따로 놀고 있다는 건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면서 성장은커녕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을 두 방향으로 증명이 가능한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폐업률이 매우 높고 또 남아있는 가맹점주들로부터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며 이 내용을 우리는 뉴스에서 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도 역시 백종원 프랜차이즈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퀄리티가 매우 떨어진다라는 혹평이 압도적이고요. 이 부분은 가맹점주들의 폐업률이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더본코리아가 커피 회사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이 그 수많은 브랜드 중에서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 백다방입니다. 그러니까 더본코리아를 먹여 살리는 것은 백다방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커피 비중이 높은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더본코리아는 음식을 판매하는 요식업이지 커피 전문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타 CEO 백종원이 흑백 요리사라는 방송에 나와서 셰프들을 평가하는 요리에 있어서만큼은 입지전적인 인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한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인 지방의 소멸과 낙후한 상권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영웅적인 이미지로도 백종원은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백종원의 모습을 우리가 접한 곳은 바로 방송이고 반면에 더본코리아는 셀럽이 소속되어 방송에 출연시키는 그런 엔터주가 아니라는 거죠. 더본코리아가 상장할 당시의 흥행 성공의 배경에는 가맹점 사업에서의 실체보다는 방송에서 보여진 스타 CEO 백종원의 이미지가 더욱 부각이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컬리의 성공팔이랑은 완전히 다른 결이긴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더본코리아는 엔터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흥행을 시킨 것이 마케팅 효과가 되어서 요식업 회사를 상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고로 투자자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보고서 요식업 회사에 투자를 결정했다는 거죠. 더본코리아의 이런 마케팅 전략의 성공은 주가를 부양해 줄 수 없습니다. 주가를 부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요식업에서의 펀드멘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경계선이 애매한 접근법이 한국 시장에서는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투자자들이 주체적으로 경계를 해야만 하는 부분이다. 상장 직후에 더본코리아의 주가가 이런 모양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스타 CEO는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주제는 이마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마트 주식을 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 그걸 왜 샀냐라는 놀리는 느낌의 댓글도 보이고 또 이마트가 안 좋다라면서 왜 샀냐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듯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산 이마트 주식은 매우 소량이고요. 어떻게 보면 도박하는 마음으로 산 건데 제가 베팅을 한 부분은 바로 경영권 분쟁입니다. 이마트가 유통업에서 쿠팡을 제치고 기적적으로 패권을 탈환할 거라는 뷰가 아닌 겁니다. 그런 기대는 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마트에 투자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한국 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확장이 되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하는 케이스가 더욱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인 건데 이런 기업 인수의 스케일이 점점 커져서 대기업까지 인수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능력을 믿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모펀드를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모펀드의 인수 대상에 레이다에 이마트도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바로 저의 이마트 투자 배경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기점으로 한국 시장에도 대대적인 경영권 분쟁의 시즌이 오고 있으며 이것을 투자 재료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마트의 경우는 사모펀드 입장에서 너무나도 좋은 인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보유 자산 대비 주가가 매우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이마트가 보유한 부동산의 장부가는 10조 원대이며 이에 근거한 순자산은 약 13조 원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부동산의 가치는 100조 원에 육박할 거라고 추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꼭 100조 원까지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이마트의 현재 시가총액은 1조 8천억 원이라는 겁니다. 자산만으로도 시총을 가볍게 넘기는 것이 바로 이마트 주가의 현 상황이고, 행동주의 사모펀드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경영권 손바뀜을 일으킨다면 대단한 성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용진과 이명희 대주주께서 각각 18%,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명의 이마트 대주주가 가진 지분이 합쳐져도 33%가 안 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오너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데서 비롯된 수많은 만행들로 인해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 측면에서 무게를 실어주는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능력이 부재한 후손이 회장으로 등극을 하였고 수많은 경영적인 미스와 인수합병 실패 사례들이 회사를 현재의 위태로운 상황까지 오게 만든 것이 바로 이마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자의 경영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경영권 손바뀜의 시도가 일어난다면 대주주와 사모펀드는 공개 매수를 함으로써 지분 확보를 추진할 것이고 현재 주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공개 매수가로 설정을 할 것입니다. 대주주 역시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지분을 확대할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주가 상승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상상이고 가정이지만 이마트가 가진 엄청난 자산과 매우 저평가된 현재 주가만을 보고 내린 저의 투자 결정인 것이며, 가령 거듭 강조하지만 유통업에서 이마트가 부활을 한다거나 이커머스 부문이 중국 자본으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사업적인 비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결정인 겁니다. 이마트는 경영 측면의 경쟁력 부재로 인해서 경영권의 손바뀜은 이상할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자연스럽다. 만약에 내가 사모펀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탐낼 만한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마트 주식을 소량 매수했습니다. 이마트 외에도 사모펀드의 입장에서 경영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회사들을 저는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투자 재료로서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혹시 그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혹은 이메일로 언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